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 사카린. 오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2023년 첫 번째 에피소드로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죠. 예, 토르비온 르델랑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국룰로 진행해왔던 시간이죠. 오편 씨가 이제 전시 하나를 소개하고 제가 이제 전시 다른 거 하나를 딱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 또 이제 오편 씨가 준비한 전시가 어떤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전시는 2015년에 열렸던 세스쿼치 센츄리라는 전시입니다. 세스쿼치 센츄리. 사칸신 어떤 전시를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한 전시는 이제 올드 쉐비라고 2023년 1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진행 중인.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네,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바 프레슨 후보라고 취리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갤러리인데 거기서 지금 진행 중인 전시. 의미가 있네요. 나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것처럼 네. 이제 작업 소개를 할 텐데 사칸신은 이번에는 약간 또 뭐랄까 오디오 가이드를 할까요? 그렇죠. 오늘 좀 제가 이제 그 감성의 방식으로 저는 소개를 할 거고, 이제 오편 씨와는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전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거기에 관련된 이론이라던가 덧붙여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한 전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스쿼치 센츄리라는 전시인데, 이 전시는 헤니 온슈타트 쿤스트센터라는 곳에서 2015년 1월 23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 열린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그런 전시예요. 약간 컨셉이 있고 그래서 그 작업이 딱딱딱 있는 전시라기보다는 여태까지 해온 많은 작업들을 좀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고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중반 지점에 약간 중간 뭐 결산 이런 감성으로 해서 이제 많이 좀 걸어놓은 전시라서 이 전시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할 얘기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시 자체가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전시이기 때문에. 이 전시 공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아마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또 노르웨이 쪽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 노르웨이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이름을 거의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어쨌든 되게 좋은 작가들도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되게 커요 보니까. 실제 전시 공간도 넓고. 센터면 또 이름이. 근데 웃긴 게 이게 책으로는 발매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정보는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전시 자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실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좀 애를 먹긴 했거든요. 왜냐면 사진도 특별히 어떤 시리즈 사진으로 이루어진 전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전시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뭐 15년 동안 해온 작업을 모아놓은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있으니까 저도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작업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좀 신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전시 세스쿼치 센츄리라는 전시 제목과 엮어서 얘기하면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전시 자체에 대한 사진은 어쨌든 인터넷에 이제 있으니까 몇 개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전형적인 이제 사진전의 약간 형태를 띠고 있고 딱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항상 토르비온이 전시한 걸 여러 개를 찾아봤지만 뭔가 엄청나게 데코레이션을 하거나 스트럭처로 뭔가 구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정말 사진만 깔끔하게 거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냥 이번 전시 같은 경우 그래서 눈에 띄는 건 약간 옅은 민트색으로 된 가벽을 좀 잘 활용했다? 뭐 이 정도 말고는 그냥 이제 좀 전형적인 사진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그 옛날에 올해 작가상에서 정희승 작가님이 기억나죠. 했던 그런 감성에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진전을 어떻게 DP해야 되는가.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막 잘 아는 부분도 아니고. 사진전은 DP를 까딱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진이 사진의 메인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설치 작업의 한 부분이 되는 느낌이라. 그다음에 이게 약간 너무 지루해지거나 너무 힙해지거나 이게 약간 맞아. 그냥 사진 어떻게 잘해야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 사진 같은 경우는 또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진 작가들은. 사진을 다 똑같은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면은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고. 볼프강 팀에서 전시 전형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어떤 액자를 쓰고 맞아. 어떤 크기로 이걸 뽑고 그다음에 어떤 리듬으로 이것을 약간 걸어두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토르비온도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뭔가 전시명 같은 걸 먼저 구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을 선별을 한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또 고른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스쿼치 센츄리라는 좀 전시명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세스쿼치라는 것을 사실 예술에서 많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토르비온 르델랑의 작업이랑 엮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겠다. 아니면 혹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중간 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쓴 데는 진짜 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그의 작업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스쿼치 센츄리라는 전시 제목을 봤을 때 어쨌든 세스쿼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세스쿼치는 저희에게는 좀 빅풋이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풋은 좀 유명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빅풋이 뭐냐면은 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고릴라 같이 생긴 털복숭이 대형 생물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거인인데 털로 뒤덮여 있는 뭐 예티라든지 예티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 예시로는. 그렇죠. 세스쿼치라는 이름도 사실 직역하자면은 헤어리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털이 많은 뭐 남자, 뭐 털이 많은 생물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털 많은 남자들,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예티라는 별명 막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전현무 막 그런 분도 오히려 약간 고릴라 원숭이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빅풋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이제 1950년대 에릭 쉽튼이라는 남자가 이제 히말라야 탐험 중에 큰 발자국을 이제 보여준 사진을 찍은 것에서 시작됐고, 그다음 1958년에는 제리쿠라는 남자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이제 그 큰 발자국의 주형, 한마디로 그걸 떠가지고 이제 어떤 뭐 조각품을 만든 거죠. 본뜬 거죠. 그다음 1967년에는 로저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빅풋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거고, 제가 아까 보여준 이제 그 사진도 이 영상이 스틸컷인데, 사실 이건 조작으로 밝혀졌어요. 보면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약간 좀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걸 활용하려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만든 건데, 67년에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진짜 선구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보자면 다들 대놓고 광고 만들 때 맞아. 그래서 조작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빅풋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뭐 실제로 뭐 보거나 뭐 그것을 뭐 카메라에 잡거나 뭐 흔적을 찾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실 이제 설화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다더라. 하지만 거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치.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빅풋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제 레들랑이 세스쿼치 센츄리라는 제목을 썼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사실 증거라고 할 게 사진밖에 없어요, 영상이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 빅풋이란 거는 되게 진짜 이런 괴물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생물체거든요. 그지. 이미지를 본떠서 뭐 조각품도 만들고 하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이미지적인 괴물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괴물들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죠. 왜냐면 괴물들이 가장 특징인 게 어쨌든 그 생김새가 명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명징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빅풋도 그렇게 뭐 털복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이미지가 너무 확실해서 머릿속에 있지만 그 털이 뭐 어떤 색깔이고 어떤 올기인지 이런 건 상상이 안 되니까 여러 또 그죠. 바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빅풋이 그런 캐릭터라고 했을 때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뭔가 명징한 몬스터인데 각자 사람에게 약간 다른? 그다음에 이 명징은 몬스터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상상의 동물이란 또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막 사진으로 찍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있을 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약간 왜 빅풋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빅풋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양가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되게 어떤 본능적인 아니면 그 원초적인 어떤 열망을 좀 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 랍시렘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스팀펑크? 그죠. 일본식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 블레이드 러너 막 얘기도 하고. 블레이드 러너 얘기했을 때 한국말 비슷한 건데, 그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동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반영된 게 그 스팀펑크라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빅풋이 약간 그거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종 혹은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미개한 종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경외심 아니면 회귀 욕구 이런 걸 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봤을 때 단순히 그게 저런 새로운 생물체가 있네가 아니라, 사실 인간으로서 그렇잖아요. 야, 어디서 새로운 종족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하 까무러치. 세계에 사는 인간도 그렇고 지하인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까무러치겠어. 근데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어떤 미래적인 맥락과 과거적인 맥락이 되게 혼합돼 있는, 어떻게 보자면 되게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실 어떤 필수 불가결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종의 약간 쌍둥이 같은. 그죠. 왜냐면은 사실 그거거든요. 인간 막 그런 거 실험한 거 있었잖아요. 인간이 만약 이대로 스마트폰 보거나 어떤 테크닉에 의지해 간다고 했을 때 뭐 200년 후 그리고 500년 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막 시뮬레이션 돌린 거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뇌를 많이 쓰니까 머리가 비대해지고 몸은 점점 얇아지고 맞아, 막 굳어지고 굳이 이제 자연적으로 보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탈모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외계인 그죠, 거의 외계인상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상상해 봤을 때 사실 우리 최초의 인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과거의 모습도 보면 되게 영장류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침팬지랑 인간이랑 DNA가 뭐 2%밖에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 근데 그런 게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게 어쩌면 빅풋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이 빅풋이라는 것도 되게 보편적인 게
학자들이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식의 괴물 형상 있잖아요. 털복숭이 괴물. 이런 것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났대요. 뭐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도 이제 와일드맨이란 게 있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알마스, 뭐 예티 이렇게 불리는 게 있고, 뭐 호주에는 요비 뭐 이렇게 불리는 게 있는데 찾아보시면 다 비슷한 형상이에요, 사실. 또 한국에도 이제 장산범이라고 그렇죠. 장산범도 유명하죠. 그런 괴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세스쿼치 센츄리라는 제목을 쓴 이유가 이 괴물이라는 게 대단히 보편적이면서도 인간의 어떤 그걸 자극하는 괴물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엉클 분미 있잖아요. 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그 영화에서도 그 거의 빅풋과 유사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고릴라처럼 돼 있고 눈에선 레이저가 나오고 그다음 막 투시를 해서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막 볼 수 있고 막 이런 식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목성 탈출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보한 약간 그 케이스도 있고 그치. 아니면 원시적인 케이스도 되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두 개를 사실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방향성이 다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빅풋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사실 사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풋이라는 게 어쨌든 이 이미지 한정 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말로 전승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대중매체랑 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유명해진 그런 괴물이기 때문에 되게 사진에 있어서 되게 상징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거 다음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신화. 저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빅풋이란 게 어떻게 보면 좀 설화와 비슷하다고. 옛날 그런 괴물이 많았고 설화라는 맥락을 좀 봤을 때 좀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옛날의 신화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제 옛날의 신화를 조사한 사람들은 보면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 뭐 칼융, 조셉 캠벨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좀 전반적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집단적인 가치의 무의식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괴물이나 아니면 여기선 신화겠죠. 신화의 모습들이 나온다. 실제로 이제 뭐 조셉 캠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온 신화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연구해서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 이게. 뭐 비슷한 지방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온 문화권들은 확실히 비슷한 이런 신화라든지 괴물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게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집단 무의식 안에서 창출되는 무엇이 뭐 신화거나 괴물이거나 이렇겠구나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셉 캠벨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화의 상징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주문하거나 발명할 수도 없고 영원히 억압될 수도 없다. 그 상징들은 정신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세스쿼치라는 존재는 사실 이거랑 거의 정반대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스쿼치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미지로 탄생한 괴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네. 저는 그래서 이걸 현대적 신화라고 바라본다면은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화가 어떤 정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요즘의 신화는 이미지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빅풋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들 각자의 이야기는 있었겠지만 그렇죠. 각자의 생각 정도 있었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뭐 신화되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이미지가 등장한 순간부터 신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처음 발견된 58년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전, 그러니까 1958년 전이라고 보면은 조금 더 어떤 그런 소문이라던가 좀 지역 내에 있는 신화, 좀 더 큰 단위의 이제 국가적인 신화들이 사실 그렇게 다른 데까지 퍼져 나갔을까? 라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혹은 퍼져 나갔더라고 하더라도 구술 문화이기 때문에 그쵸.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을까 했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만 사실 발 없는 이미지는 만리를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대중 매체를 타는 순간부터 진짜 퍼져나가는 속도가 맞아요. 급격히 빨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WJT 미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1942년생 미국 출신의 학자분이신데 되게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이미지에 대해 관심 있다라고 하면 좀 찾아보실 만한 책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WJT 미첼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미지라는 것이 수동적인 무엇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신화를 만드는 것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겠지만 WJT 미첼은 이미지 자체가 사실 어떤 생명력이나 뭐 욕망이나 주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대입시켜보면 그런 거죠. 신화는 주문될 수 있어요. 사실 보면 발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상징들이 만들어질 수 없고 뭐 주문하거나 발명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요즘의 신화들은 오히려 누군가에서 주문되기도 하고 누군가에서 발명되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확실히 조작된 사진이 많죠. 아니 조작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진짜 지극히 잘 연출된. 맞아요.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맞아요.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누구였죠 상대방이?
닉슨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완전히 닉슨이 이제 재선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때 케네디라는 신성이 등장했을 때 케네디가 이미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그때 잘 했었잖아요. 그렇죠. 젊고 약간 유능하고 닉슨이 맞아요. 좀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정장을 입었다면 케네디는 종종 좀 더 쿨하게 그죠? 이미지를 좀 쿨하게 해서 더 대중들의 이제 호기심을 사고. 맞아. 사실 이제 광고나 이제 그죠? 대중 문화에서는 그런 이거 쪽에서 사실 이쪽이 완전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화의 특징을 봤을 때 이런 도치가 일어난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신화는 나타남, 등장함의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없다가 어떤 공통의 합의나라든지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서서히 만들어져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발견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전에 저희가 토르비온 레드랑 말했을 때 말한 밈이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밈이란 것도 물론 당연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제가 볼 때 유효한 밈이란 것은 그냥 되게 랜덤하게 좀 발견된다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빅풋의 사진이 그런 거예요, 사실. 빅풋의 사진도 보면은 이것이 원숭이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발견됐고 호모 에렉투스가 있고 이런 역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야 이거 봐봐 사진이 있다. 사진 이거 봐봐 하면 미쳤네. 이런 게 존재하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로 생각하면 더 충격적일 만한 그때 뭐 포토샵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사진을 조작한다고 감히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물론 그 뭐 그때 말했던 회화주의 사진에서는 어떤 연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다른 진짜 초현실적인 무언가가 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뭐 옛날에 누가 털복숭이 인간을 이렇게 그려놨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뭐랄까 전설이나 히로네우스 설화들이 보시도 막 그런 거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림으로 보여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랑 사진은 다르지. 사진은 딱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발견이라는 맥락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WJT 미첼이 좀 말한 좀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만 가져왔는데 읽어드리자면 발견된 대상의 최근 판본이 고대의 유물이나 화석이 아니라 완전히 최신 유행의 사물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원시적인 것과 구식이 된 것을 패티시로 만들었던 초현실주의와는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새로운 것과 혁신적인 것을 토템으로 만든다. 저는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새로운 것과 혁신적인 것을 토템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점점 요즘에는 신화라는 것이 옛날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밈이 더 신화인 거지. 그렇지. 어제 만들어진 무엇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신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엔 신화라는 것은 약간 김치 같은 거지. 묵으면 묵을수록 맛있고. 그지. 뭐 약간 숙성 스테이크처럼 묵어야 더 맛있는 건데 요즘에는 오히려 갓 나와야 더 감자튀김처럼 갓 해야 더 맛있잖아요. 그치.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옛날에 신화는 길 가다가 발이 찧었어. 아야 하고 봤더니 웬 갑자기 장독대 뚜껑이 있는 거야. 그걸 딱 열었더니 이게 김치가 있다면 요새는 그냥 김치를 겉절을 바로 담가. 이걸 딱 이렇게 대중들한테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김치가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씨가 먹다가 퇴 하고 뱉은 김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파급적으로 퍼져나갈 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치를 먹고 퇴 뱉었을까라는 것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맞아.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예시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석이란 게 있다면은 옛날의 화석은 뭔가 길 가다 말씀하신 건 장독대처럼 뭐야 걸려 퍼졌는데 뭐 뼈가 있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식의 화석이었다면 요즘 포스트 모던 이후의 화석은 주문될 수 있는 화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 씨도 만약에 배달 앱을 시켜서 그러니까 배달 앱을 켜가지고 뭘 시켜 먹으려고 본다면은 거기서 발견한 느낌 알아요? 뭐 이런 식당이 있었어? 그런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식당이 있어 여기서 먹어보자 이런 식의 약간 되게 좀 감각적인 발견이랄까 그냥 되게 얕은 수준의 발견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 밈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개인이나 집단이 언제나 새로운 신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유행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실 신화가 요즘 유행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게 뭔가 그 젊은 세대들이나 뭔가 어떤 집단이 빠르게 MBTI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빨리 퍼나르고 이게 유행을 타니까 맞아. 각종 거기서도 이제 마케팅으로도 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점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그거 같아요. 그래서 레들랑이 사실 저번에 저희가 뭐 포스트 모던과 모던을 뭐 이렇게 합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서 나아가서 생각해보자면 레들랑의 사진은 정말 빅풋의 사진과도 같다. 근데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냐면은 되게 요즘 시대의 맥락으로 뭐랄까 이 신화를 창조한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현대적인 작업을 해도 은근히 보면 옛날에 어떤 것을 그 레퍼런스 꺼내온 작가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뭐 성녀 창녀 뭐 이분법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전에 시대라고서 뭐
뭐 이데아 모방 뭐 이런 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옛날의 신화를 만드는 딱 그 관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이 이론들의 밑에 뭔가 이것이 뭐가 묻혀 있을까? 어떤 화석이 묻혀 있을까?라고 한다면 요즘 신화는 반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주어진 것에서 그지. 여기서 시켜 먹어볼까? 그런 수준의 느낌으로. 발견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신화의 창조가 되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거는 레들랑의 사진은 현대 신화의 그 메이킹 방식과 대단히 닮아 있다. 즉 그 말은 레들랑은 그 옛날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진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보면. 그치 전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죠. 왜냐면 개인적인 감정도 사실 집단 무식의 일부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진 작가들도 좀 보면 그런 작가들 많거든요. 개인의 감정을 좀 되게 중요시해서 찍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 아니면 신화를 창조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좀 옛날 구식의 방식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레들랑의 방식이 세스쿼치를 찍는 그 구라를 치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이제 빅풋이란 것이 가짜긴 가짜인데 기록 매체라는 이 사진이라는 걸로 찍혔을 때 되게 묘한 게 있거든요. 그다음 저는 그것이 약간 저가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거랑 이어진 게 뭐냐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뭔지 아시죠? 그죠, 알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만병통치약 같은 거잖아요. 신이 와서 딱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고대 연극에서 뭐 여러 가지 플롯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을 만든거나 일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떡밥을 다 회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풀어버려야 된다고 했을 때 요즘 식으로 치면 그거죠. 씨발 꿈.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는 걸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건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영어로 하면 God from the Machine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연극에서 이제 신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공중에서 바구니 같은데 이제 사람 이제 구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도르래로 내려가지고 신이 이제 하강하듯이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계로부터 온 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 현대 신화 혹은 현대 이미지가 사실은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역할을 할 때 신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뭔가 나도 잘 모르겠는 이 근본적인 욕망이 갑자기 이 증명된 사진 하나를 해결될 때 빅풋 사진을 봤을 때 과학적인 맥락이 아니라 약간 미학적이고 좀 감각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저게 진짜로 존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저런 인류가 존재할 수 있지 인류 그냥 망해버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치. 뭔가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거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상한 그 부조리를 해결해주는 게 증거로서 제시된 가짜 사진. 의도적으로 믿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죠, 의도적으로 믿는 이거를 거죠. 내가 신화적으로 믿어서 사진이니까. 그죠, 사진은 그죠. 실제로 찍는 사진 매체니까. 그죠.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믿어서 그 주어진 신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좀 간단한 말로 하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뚜렷한 신화, 뭐 아니면 기록된 미래. 약간 뭐랄까 이율배반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사실은 미래가 기록될 수 없고, 그지. 아니면 신화란 게 그렇게 뚜렷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뭐 제우스는 뭐 183에 뭐 76cm, 뭐 MBTI는 INFP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뚜렷해지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질 때, 그런 데서 오는 되게 이상한 상충되는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것을 채워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거 사진이. 그러니까 빅풋도 똑같고 뭐 네스오의 괴물도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미학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좀 주장을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자면 뭐 현대 신화를 둘째치고 나서도 현대 예술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사실 왜 그런 것들을 과학이 건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이게 기록된 미래라고 해서 재밌는 부분이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스텔스기를 몰래 실험하다가 근데 그걸 이제 지나가던 관광객이 몰래 우연히 찍었는데 그걸 이제 UFO로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텔스기는 언젠가 미래에 등장할 그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미군이 지금 그거를 비밀리에 실험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약간 기록된 미래를 어쳤을 때 이걸 내가 보고 이게 이제 UFO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미래에서 지금 상용화할 때 스텔스기다 그죠. 라고 생각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되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실 UFO로 생각했을 때 UFO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UFO는 우리를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온 거지만 동시에 인류 문명이 언젠가 과학적으로 발달했을 때에 대한 상상도이기도 하거든. 그런 열망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약간 신화적인 이미지가 그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인터넷 문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지순례 문화. 저는 그런 것도 약간 요즘의 그런 현상? 뭐 이런 것들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지순례 문화야말로 그거는 기록된 미래잖아요. 그게. 그지. 그게 다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무한도전 짤. 그렇죠. 무한도전 다 있다 이러잖아요. 다 예언해놨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뭔가 저 새끼는 왜 저럴까? 아니면 뭐 이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해답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는 만족감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화의 역할이기도 하고 뭐 요즘 이미지가 가지는 좀 되게 좀 무시할 수 없는 맞아.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레들랑이 저는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한다고 좀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화라고 친다면 너무 많은 신화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신화가 있었겠지만 그래 안 밝혀졌죠. 어느 정도 좀 모두가 믿는 종교스러운 신화가 하나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신화, 한마디로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내 니즈에 맞는 것을 골라서 내 공허한 부분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되게 양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정치라는 게 사실 내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뭐 이런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잘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요즘에 좀 일이 안 구해지지? 뭐 나는 뭐 요즘 이렇게 집도 살 돈이 없지 다른 사람들 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정치적 이미지라는 것이 되게 그 해법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땡땡땡이는 뭐 맨날 술 먹고 다니니까 내가 못 사는 거네. 뭐 땡땡땡이가 어디 돈 퍼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이상한 해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신화를 치라 선택하는 거죠. 맞아. 보자면. 또 있는 거죠. 저희가 그때 막 밈 얘기했던 밈을 그죠. 한 밈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개구리 페페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거죠. 사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시도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뭐 한병철 셀프 카메라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거인 것 같아요. 요새 신화는 뭔가 이렇게 주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보다는 내가 신화를 선택해서 이걸 신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내 살아가는 가치나 아니면 나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레들랑이나 사진작가를 어떤 신화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봤을 때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좋은 스탠스 중 하나는 그거예요. 마구잡이로 찍어대는 거.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얄팍한 걸 수도 있는데 스탠스를 잘 취해서 요즘 시대에 생각해볼 만한 태도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마냥 얄팍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에도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내가 인터넷에다 맨날 다른 아이디로 다른 아이디를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뭐 김태희랑 B랑 결혼한다. 김태희랑 뭐 누구랑 결혼한다. 김태희랑 누구랑 하나는 맞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자면 그게 갑자기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 신화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어떤 깊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밈과 뭐 수많은 이미지들 사이에서 사실 취사 선택되고 발견되는 것이 신화가 되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뭐 신화 얘기를 좀 했는데 신화와 설화의 차이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약간 설화 쪽에 약간 좀 더 레들랑의 작업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냥 신화로 퉁쳐서 얘기한 거기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차이를 찾아보자면은 설화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내는 이야기로 보통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한다. 그다음 신화는 한 나라 혹은 한 민족, 한 문명권으로부터 전승되어 과거에는 종교였으나 더 이상 섬김을 받지 않은 종교를 뜻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화라는 이것이 여기서 써있지만 한 나라 혹은 한 민족, 한 문명권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하면 이제 조셉 캠벨이라든지 집단 무의식을 좀 대표해주는 느낌인 것 같고 설화는 이제 꾸며낸 이야기로 입에서 입으로 내놓는다. 이것이 보통 그 SNS라든지 밈의 좀 작동 방식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암문가에서 신화와 설화의 차이를 좀 더 보자면 신화는 태초, 아득한 과거, 신성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존재와 연관되는 무엇이라면 설화는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으며 평범한 인간의 행위를 담은 무엇이다. 그래서 신화는 숭고하고 종교적이라면 설화는 되게 희극적이고 낙천적이다. 그래서 이제 돌겜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소설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런 거 생각나네요. 인터넷 쏟아다니는 레전드 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설화죠, 설화. 그 디지털 풍화라고 아시잖아요. 맞아. 하도 많은 이 사람들이 퍼져나갔을 때 나오는 근데 그런데 오는 그 맛있는 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 탄생하는 이미지적인 또 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들랑의 사진은 현대의 설화라고 좀 하는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설화라는 거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 중에 그림화도 있지 않나요? 그런 그림화요? 그림화라는 한자는 없나? 사실 어떻게 보면 동화의 일러스트라는 것이 약간 그런 면에서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한 듯한 사진들 있잖아요. 아니면 묘사한 그림.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라고 하잖아. 현대 뭐 설화적 이미지다. 좀 이렇게 좀 말하고 싶다는 거죠. 왜 제가 굳이 설화라고 말을 하냐면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과학이 좀 신화랑 좀 더 연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신화가 숭고하고 뭐 신적이고 뭐 초월적이고 이런 전체 우주를 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과학이 어느 정도 그것에 좀 근접한 수준으로 좀 도달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과학 자연의 모든 법칙을 밝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과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의 약간 유명 어록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이 신화와 연관되는 게 있어 보면은 예를 들면 오펜하이머 이번에 이제 영화 나오잖아요. 오펜하이머도 뭐라고 했냐면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음 그 자체가 됐다. 세계를 파괴하는 그 파괴자네. 멸망 그 파괴자. 근데 이거 약간 무슨 하데스 전형적 중이 멘트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데스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인슈타인도 신은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누구 스티븐 호킹이었나요? 누가 이제 타임머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뭐 누군가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어떤 신적인 힘이 막고 있다고 약간 느껴질 정도로 무엇인가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신이 언급되는 것은 일반과 종교보다는 오히려 거의 과학적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부분이 옛날 신화는 우주까지 가진 않아요. 맞아요. 대기권 내 일이거든요, 대부분. 그죠? 자연 현상이라던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 이제 거기 하늘이잖아요. 구름 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아폴로가 로켓 쏜 거 되게 상징적이라고 한 게 달에 갔잖아요. 그죠. 그 순간 이 신적인 것은 사실 저는 남은 건 우주 아니면 심해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심해도 있죠. 이걸 해결해서 풀어내는 역할은 지금 과학이거든요. 그죠. 저 얼마 전에 그 제임스 웹 그 망원경 계속 가고 있잖아요. 찍으면서. 그리고 보이저 1호가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 했죠? 정확히 기억. 이제야 뭐 어디 정도 갔다고 했는데 제가 요새 유튜브 영상 중에 되게 흥미로운 걸 봤는데. 광속이라고 하잖아요. 광속으로 대기권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와서 이 속도로는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려면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광속에 100광속으로 해서 100광년을 가요. 근데도 별이 안 움직여요. 너무 느려서 이게. 다가오지조차 못하는 엄청 크네. 그래서 청광속으로 갔는데도 안 와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의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100만 년 광속으로 가니까 별이 이렇게 와요, 천천히. 그리고 1000만 년 광속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별이 오더라고요. 좀 끝이 있긴 한가 보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한참을 달려야 우리 은하권이 아니라 우리 은하권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권 벗어나니까 저 밑에 미친 은하들이 이렇게 가득한 거죠. 맞아. 근데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왜 신과 가까워졌냐고 얘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과학은 우리가 감각할 수가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신화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순간으로밖에 못 가지. 어떤 뭐, 이야기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과생이 아니라 그런지 천만 광속으로 가야 뭐 이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저기 빅풋을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엄청난 감흥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것들요. 이런 정말 어떤 인간을 초월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과학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쪽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매스컴 쪽으로 좀 더 관심을 쫓는 건 성공 신화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가. 좀 일상과 연관되죠. 설화죠, 설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 사실 그런 거죠. 그죠. 아무리 과학의 발전해서 어느 정도 우주에 대한 비밀이 풀려도 블랙미러 같이 이 과학의 미래에 있는 썰들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가십 같은 것들도 사실 설화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가십은 그 끝이 뭐 연예인 누가 그랬다더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가십들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과학이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반대로 저는 이제 예술이 그래서 설화의 모습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신화랑 되게 유사한 듯 싶지만 되게 문학적이고 그다음에 일반의 것을 다룬다는 면에서 이제 예술이 좀 설화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아까 계속 말했지만 레들랑의 사진에서 결국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 예술이 가진 설화성 아닐까 이 사진이 가지는 설화성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가진 조작성, 뭐 인위성, 미래지향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현대인에게 좀 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숨겨진 어떤 것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레들랑의 작업이 무엇을 자극한다 감각적인 무엇인가를 자극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레들랑의 작업이 100만 광속을 표현하는 작업이었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감각할 수 없었을 텐데 오히려 세스쿼치 사진을 내놓았을 때 그러니까 세스쿼치를 찍은 빅풋을 찍은 그 사진을 내놨을 때 우리가 느끼는 미학적인 감흥과 되게 유사한 무엇인가를 제공하려고 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몇 가지로 풀어보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물. 저는 이게 약간 사진 예술의 사실 그 방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제 방향성도 있겠지만 이 레들랑 쪽에서는
저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라는 거. 근데 이것은 말이 좀 역설적이긴 하니까.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동시에 레들랑이 어떻게 보면 사진이라는 매체를 고집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레들랑이 어떤 미디어 작가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사진에는 포토그래피라고. 조작이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상황을 연출하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3D 아티스트의 작업을 보고 와 저 진짜 실제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그거 너머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은유적이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도 이 사진작가가 사진전을 열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치. 아, 저게 실제로 어떻게 찍은 거지? 뭐 존재하는 거야? 저는 그게 빅푸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해요. 저 그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볼프한 틸만스가 그 사진 잘 찍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 사진 찍은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 사람 사진 중에 아마 인화 과정에서 잘못 뽑힌 사진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추상적인 제목을 붙이는 뭐 러브라던가. 그래서 이게 엄청 거대한 뭐 분홍색 판에 이렇게 빨간색 부유물 같이 이렇게 찍힌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사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왜냐면 그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그 감각적인 연출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증거물로서 채택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쪽으로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죠. 뭐 실제로 봤을 때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이거 메커니즘 쪽으로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물. 한마디로 빅풋. 맞아요. 전 근데 사실 이것이 현대 사진의 중요한 지점이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빅풋 혹은 세스쿼치 같은 사진을 몇 가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1번 발견됐을 때 의미가 있을 법한 조합된 사진. 그래서 이게 아까 저가 말한 마구잡이로 찍은 사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 메타. 그치. 그러니까 발견됐을 때 의미가 있어.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 토르비앙 레들랑이 일상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물들을 계속 조합해서 맞아. 찍는 이유가 이 무한도전 메타를 위해서. 결국 이 중에 어떤 것들은 누군가한테 어필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지순례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미학적으로 감각적으로 되게 찬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해결사가 되는 초월적 사진.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무엇인가를 갑자기 해결해줄 것 같은 사진인데 사실 가짜죠. 사진이니까 어쨌든. 그치.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가짜잖아. 가짜 신이잖아요. 그게. 그치. 연극이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런 모든 근원적인 어떤 욕망이나 궁금증, 욕구를 해소해줄 것 같은 그런 해결사 사진.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해명될 수 없을 것 같던 무엇인가가 기록으로 나타나서 해명이 되는 거. 한마디로 화석 같은 사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아까 빅풋 했을 때도 뭐 누가 조형을 떴다. 뭐 이런 맥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영화의 스틸컷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 스틸컷 같다도 약간 이런 사진을 그런 생각하거든요. 느낌이 그죠. 어떤 프리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프리퀄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진. 그래서 이걸 약간 토르비언 사진에 좀 엮어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뭐 저희가 다 올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무릎 보호대라고 있는 다리를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죠. 아니면 뭐 아보카도 같은 사진도 있고, 저는 그게 약간 일본의 예시일 것 같은데, 약간 저는 토르비온이 어떻게 보자면 감각적으로 무엇을 건드리고자 발견되고자 한마디로 이 앱을 넘기다가 발견되고자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조합들을 많이 시도하는데, 이런 것 약간 무릎 보호대라고 있는 다리를 찍은 사진이나 뭐 아보카도에서 막 뭐 손수건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약간 그냥 이런 마구잡이로 좀 많이 시험을 해보는 그런 사진의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릭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뭐 힙합 프로듀서인데 되게 유명한.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히트곡을 만드냐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냥 그건 계산 못한다. 이건 A랑 B랑 똑같아 보여도 A는 성공하고 B가 실패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창작자는 없다. 그냥 다 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어보고 있는 작업의 예시가 무릎 보호대라고 있는 다리를 찍은 사진. 그래서 실제로 전시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고, 맞아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그 자기가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겠죠. 그다음 그 중에서 꽤 좋은 걸 골라오는 걸 텐데. 맞아.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첫 번째 사진 작가의 약간 역량을 좀 판별할 수 있는 그거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맞아. 사진전에 어떤 사진을 내놓느냐가 감각 향수를 추를 잘해야 되니까. 감각 컨트롤도 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작업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 물론 내가 이거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엄청나게 많은 그 부스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샘플들이 있어야 그걸 그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사실은 사진 작가 약간 맞아. 그 열심도 얼마나 열심히 하냐 맞아. 이런 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전 토르비온 정도의 그 결과물 정도면 그래도 꽤 열심히 한 편이라고 열심히 생각해요. 하는 거죠. 그거 사실 모든 사진들이 뭐 길 가다 발견한 흥미로운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지만 되게 연출한 사진도 그렇죠, 연출한 많잖아요. 모델들 직접 기용해서. 맞아.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뻔한 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죠. 보여준 이미지가 엄청 맞아. 뻔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진 작가도 진짜 뻔하면 엄청 뻔한 작업도 엄청 많아서 많죠. 그냥 후루루 지나가게 되는. 맞아, 그런 작업들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썸네일로 썼던 이제 남자와 고양이가 있는 사진인데 저는 이게 약간 이제 그거 같아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 조합을 봤을 때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뭔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은 남자가 있고 고양이 있고 숲속이 있고 뭐 아릭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게 뭔가 근원적인 패티시즘에 대해서 약간 그 야릇한 무엇을 되게 해결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진짜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다음 이게 되게 뭔가 뻔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세상의 작동 방식을 뭔가 넌지시 알려준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난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럴싸한 작업 아니야?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 하면 욕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아 씨발 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다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네. 뭐 그런 식의 엔딩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욕 많이 하는 이유가 그냥 이거는 날로 먹는다. 날로 먹는 거 다 설명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설명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치.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진들이 가끔 이제 너무 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식의 엔딩이란 거죠. 남자가 그냥 사실 숲속에서 고양이를 안고 있는데 되게 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 사진 구도도 그렇고 그 색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 색감 오묘해요. 오묘해요. 이 사진 되게 초창기 사진이었잖아요. 좋아. 정말 잘 나온 사진이었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결국엔. 그래서 저는 이게 넌지시 그 신의 역할을 한다는 분위기랑 이런 그 미학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색감이나 구도 되게 좋았다. 네, 그래서 반대로 되게 개인적인 감정에 약간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완전 너무 일상적이고 개인적으로만 가면은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신화적인 것도 많이 사라지고 뭐 이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잘 썼죠. 뭐 빨고 벗고 있는 아저씨인데 신발만 신고 있다. 뭐 그런 아저씨랑 새끼 고양이들이 왜 그 숲속에서 그러고 있나. 그 상황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구린 사진 작업이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경로들인 거예요. 이게 사실 왜냐면 첫 번째로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조합 그런 거 봤을 때 아, 그냥 사진은 뭔가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조합을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진짜 구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 뭔가 느낌 있게 난해하면 되나 본데. 그러니까 이게 핀트를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핀트를 알고 하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핀트가 있어 확실히. 그래도 토르비언도. 그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거건 핀트는 아니죠. 거의 진짜 감각 싸움이죠 사실. 아니, 이 핀트를 알 수 있다라는 게 확실히 그 전시 제목을 정한 거에서 세스카치 센트리에서 확실히 딱 드러난 것 같아.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저번에도 또 사진 올라갔었죠. 그죠, 올라왔었죠. 이제 어린아이가 몸에 이제 크레파스인가 색연필을 이렇게 막 털같이 그려놓고 알록달록하게 이제 우울하게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다 전시된 사진이에요. 여기 전시에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이제 3번에 이제 화석 사진이라고 좀 보는데 저도 이 사진이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진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전조를 보여준 사진, 프리퀄을 보여준 사진. 그래서 세스카치로 해석하면은 아 뭔가 이 털복숭이가 되기 전에 얘가 털복숭이가 되고 싶어서 그려놨나 보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종의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일종의 탄생 설화를 대단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느낌. 이 3번의 특징은 화석이지만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학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미지를 일단 보면서 딱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하시는지는 저는 알 것 같거든요. 1, 2번은 아니에요. 이 사진 제가 볼 때는. 이 사진은 뭔가 아까 말한 영화의 스틸컷 같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법한 어떤 증거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이게 슈퍼맨 어릴 시절이래 라고 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이 어떤 화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화석 전문가가 아니니까 화석을 갖다 놓고 이거 펭귄이래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유리컵을 보여주면서 이게 penguin이라 하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화석을 가지고 가면 이거 맞아. 뭐 공룡이래라고 하면 공룡인가 보다. 이 3번을 위해 소개했던 이 사진이 특히 뭔가 여러 이야기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갈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뭔가 성적 컴플렉스를 가진 소년이 될 수도 있고. 맞아. 프리퀄 같잖아요. 뭔가 어떤 사건의 초창기. 맞아.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식의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정리하자면 그거 같아요. 현대 사진이란 매체를 빅풋 사진과 나란히 놓고 형식적인 것만 따와서 봤을 때 그다음 빅풋 사진이 주는 미학적 작용, 감각적 작용만 봤을 때 대단히 좋은 고찰이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사진 하진 않지만 사실 이런 고찰 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만 이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미학적인 느낌으로 미학적인 감흥, 그렇죠. 신화적 감흥은 맞아.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 안 했는데 이게 확실히 저희가 지난번에 그 픽처스 제너레이션이랑 좀 달랐던 방식인 것 같아요. 픽처스 제너레이션은 뭐 이미지가 가지는 신화성이라던가 맞아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오히려 이제 약간 더 보여주죠. 더 보여줌으로써 벗겨버리잖아요. 약간 거리두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픽처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빅풋 사진을 만약에 걔네가 찍는다고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너무 가짜같이 만들어서 풍자하고 약간 사람들이 저 뭐야? 신디 셔먼처럼. 그러니까 빅풋이 존재하지도 않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려면 레드랑의 사진은 대단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빅풋 사진도 사실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봤을 때 진짜 있을 수도 있겠는데? 레들랑 그 가장 처음 사진 있잖아요. 그 노르웨이의 풍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사진. 네. 근데 그 사진이 사실 어떤 세스쿼치적인 게 있었어요, 확실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거기서 딱 시작해서 뭔가 인터뷰 때도 그때 그랬잖아요. 뭐 육즙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그 근원적인 것 그 안으로 딱 들어가서 어떻게 코드가 발생하냐라는 걸 연구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예시가 사실 이 세스쿼치 사진에 담겨져 있는 좀 요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사진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이런 약간 새로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현대 되게 좀 먹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힌다는 이미지도 되게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빅풋이라는 존재가 진짜 이미지로만 생성된 괴물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그런 존재를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 이미지를 되게 다루는 사람에게 되게 중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자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빅풋을 이미지랑 연관지어서 딱 생각해본 적이 없고 사진이란 증거물로서 그렇죠. 증거물로서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술 자체를 애초에 증거물로서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근데 레드랑의 사진은 어떤 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물. 그지. 예술은 어떤 약간 그런 뭐라 하죠? 영감에 대한 사실 예술과 약간 선지자나 전도사를 약간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받은 어떤 맞아. 그 뭐라고 하죠? 신으로부터 받은 신기? 아니 신기라기보다는 계시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 사명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약간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나는 이걸 그릴 수밖에 없는 사도 같다. 운명이다라고 딱 표현하는 거. 근데 이제 이 토르비언은 좀 약간 이거를 좀 더 영리하게 사진이라는 매체를 쓰면서 사진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실제하게 만드는 매체야라고 하는 걸 딱 이용함으로써 보여주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의외로 약간 보통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 그렇게 가잖아요. 잠깐 진짜 좋아 해서 하지만 걱정돼. 약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근데 레드랑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웃긴 말인데 처음에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진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척 같다 사실. 맞아. 통찰이 좀 있다. 맞아, 통찰이 있어.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이미지에 대한 통찰이 진짜 엄청나요. 맞아. 그리고 어떤 인터뷰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빛이 뭐라고 생각하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현명하게 대답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맞아. 그다음 되게 의외로 특이한 생각들 되게 많이 해 보면. 맞아. 그리고 일본 모의 이미지라던가 뭔가 아니면 디즈니 비교한 것도 지난 시간에 말한 것도 그렇고 이미지에 대한 통찰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을 단순히 이게 좋네 안 좋네라고 평가하면 사실은 그냥 뻔한 이제 패션 사진 정도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고 봤을 때 좀 더 의미가 있는 작업 같아요. 의외로. 맞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15년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그 2023년의 올드십 작업은 사실 굉장히 명징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살던 사람이 그 눈앞에 있는 뭐 떨어진 바나나 하나를 딱 보고 이게 삶이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이제 늙어서 그럴 수도 있고. 늙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재밌네요. 아무튼 그냥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냥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빅풋 찍힌 그 사진을
그냥 한번 벽면에 뽑아서 걸어두고 오. 지그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 괜찮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핸드폰 배경화면 어때? 핸드폰 배경이 좋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맛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의 명상은 핸드폰 그러니까, 배경화면이지. 그러니까 그게 요즘 명상이지. 그죠. 타겟스 명상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모르는 게 저 사진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신화 쪽으로 제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이거 조사는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사진이란 게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전반적인 공통 분모를 좀 찾으려다 보니까 힘든 건 있었는데 맞아. 좀 그래도 나름 타당한 의견을 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그래서 레들랑을 좀 해보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뭔가 이 근원적인 것 혹은 이 이미지란 것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미학적인 어떤 것을 만든다고 쳤을 때 이 미감이 있는 어떤 것을 만들었다 쳤을 때 그것의 작동 방식 혹은 그것이 실제로 주는 그것에 더 집중해야겠다. 약간 허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죠. 사진은 진짜 보여지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만큼 명징한 매체가 없잖아요. 맞아. 보여지는 걸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체니까. 그다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매체에 집중하는 작가들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이게 한 매체에 진짜 집중하는 작가들을 보면 그 통찰들이 있는 것처럼. 맞아. 그 레들랑도 딱 그런 느낌이야. 94년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사진밖에 안 찍었는데 그나마 영상 작업 몇 개 한. 그것도 그 영상도 자기 사진 작업스럽게 했거든. 맞아. 그런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장애 통찰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편은 이제 사칸 씨가 올드샵을 하겠지만 이 편이 이제 말하는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또 음식도 하나 정하고. 그래 음식 어렵다. 한 줄 평가 한 번씩 하고. 레들랑 어떤 음식 같으세요? 음식 레들랑. 약간 라이스 페이퍼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약간 그 투명한 뭐 해파리 막 이런 거나 냉채를 냉채는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목사가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천사채 그런 것들이 가득 든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기에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런데 먹으면 진짜 무 맛이 아예 맛이 없는 천사채 가짜 아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천사채 천사채로 만든 독토리묵 그럴 수 있고 천사채 그거 있잖아요. 횟집 가면은 회 밑에 깔아주는 거 그 실 같은 거 그거 그래 천사채거든요. 그러네. 그럼 그걸로 합시다. 천사채 위에 올려진 연어회 모형 뭐 이런 느낌? 아니 천사채 위에 노르웨이니까 연어 나쁘지 않네. 그러네. 노르웨이 연어 천사채 위에 올려진 연어 모형. 그래. 괜찮네. 연어 회 모형. 그죠? 연어 회 모형. 괜찮네. 그걸로 합시다. 오케이. 어렵네. 한 줄 평 한 번씩 하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약간 첫 시장 부정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싫어하시죠. 가볍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 좀 거장들의 작업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그 뿌리나 그치. 어떤 물질성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로 현학적으로 푸는 느낌 하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요즘 시대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마주해고 이쪽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쵸. 무조건 물질이 답은 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다음 의외로 또 언더커버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느낌. 뭐냐면은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러 구자성 이자성이었나? 부자성 그 이정재처럼 의외로 은근히 진성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양면적인.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담배 피고 있고 회장실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저는 한 줄 평을 좀 간단히 해보자면은 신화라는 어떤 주제, 어떤 그 미스테리, 신화라는 어떤 그것을 기어코 SNS까지 끌고 온 남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좀 보는 느낌인 거고. 밝혀진 니베아 크림 이런 느낌인가? 밝혀진 니베아 크림이요? 라메르와 같은 라메르의 신화를 갖고 있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밝혀진 느낌. 아무튼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건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많은 젊은 작가들이나 잘하는 젊은 작가들이나 또 거장들 작가는 좀 정석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뭐야 이 새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좋았다. 맞아. 그래서 오히려 좀 허를 찌르는 부분도 있었고. 맞아. 아니면 또 오히려 너무 정석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또 되게 얼토당토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약간 사실 그 미국과 노르웨이 사이에서 오가서 나오는 감정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정석적 느낌과 노르웨이의 그 기묘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쪽 사람들만 이런 거.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후수를 혼자 녹음할 그죠. 그 월드쉐프로 한번 찾아뵙는 걸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죠. 네, 다음 아마 2월 달에는 작가 한 명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인기가 별로 없지만 은근히 작가 손에 인기가 많지 않거든요. 그죠. 들으시는 분만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또 저희의 정체성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좀 유지하는 걸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사카인 씨가 네. 혼자 떠드는 시간으로 네. 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